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서 로어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어라고 하면은 이제 도시전설, 믿거나 말거나 있는 얘기 같은데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그래서 으스스함을 자아내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전에 읽었던 곳 그 다음부터 해서 쭉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규명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일부는 증명에 성공하지만 그중 일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정말로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사실들은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일까? 라는 첫 번째 로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혹은 어떤 기원적인 어떤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지구는 몇 살일까? 왜 지구가 생겼나? 달은 왜 생긴 걸까? 왜 지구 주변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을 밝히고자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얘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관점은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 한 선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그 힙합하는 분이었어요. 그 언더그라운드 래퍼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뭔가 이 사람은 되게 철학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난 말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줬어. 근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틀에 얽매여 있지 않은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근무를 나갔는데 이제 외곽 근무, 탄약고 같은 그런 근무를 나가게 되면은 나랑 사수랑, 그러니까 사수 부사수 두 명이서 짝을 지어서 나갑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근무를 서고 돌아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외곽 근무들은 밤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 막 이럴 때 나가서 하니까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무서운 얘기도 많이 하고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달이 밝은 날이었어요. 되게 마치 가로등 불빛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되게 밝은 날이었어요. 달이 그만큼 크게 뜬 날이었죠. 그때 그 선임이랑 같이 근무에 나갔는데 저한테 해줬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아야, 너는 1 더하기 1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그 선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 아주 그냥 근원적인 거에 대한 거를 아주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그때부터. 왜 1 더하기 1이 2야? 너가 알고 있는 그런 숫자 같은 그런 개념들, 네가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걸지도 몰라. 그래서 아주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문명권이 아닌 그런 데에서 봤을 때는 1 더하기 1이 예를 들면 메이플 스토리일 수도 있어. 너는 그냥 그 규칙이나 그런 거에 배웠던 거대로 그냥 떠올리는 것일 뿐
사실은 전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저한테. 그분은 나이가 한 25인가 그랬고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었죠. 군인 치고는. 저는 나이가 그때 20살 때였으니까 이 사람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 그런 게. 그런 숫자나 규칙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예상하는 정도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리는 것일 뿐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는 것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말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옛날에는 기우제를 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나 혹은 뭐 진짜 신이 있다고 믿거나 지옥이 있다고 믿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웃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기우제라는 게 사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이고 근데 그게 당시에는 과학이라고 믿었을 거라고. 기우제를 이렇게 하니까 비가 오더라. 사장님 덕분에 비가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법칙이었을 것이고 과학이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도저히 웃기잖아요. 그걸 보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도 아주 먼 미래에 보면은 야 옛날에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대. 이럴 수도 있어. 진짜로. 사실 1 더하기 1은 서울시청인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 나중에 생길지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의 과학은 아직까진 그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예 다른 게 정답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데에서 오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세기 무렵 식탁에 13명이 앉았을 경우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자가 1년 이내에 죽는다 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시인 아놀드가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가 그를 포함해서 3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놀드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익사, 1명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참석한 인원은 정확히 13명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3이란 숫자가 서구권에서는 되게 불운한 숫자로 여겨지고 있죠. 그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12제자 그리고 예수를 포함했을 때 최후의 만찬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배신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3이란 숫자를 되게 안 좋아하죠. 13일의 금요일도 그런 이유로 꺼려하는 거인 걸로 그때 우리가 같이 알아봤고 재밌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17에 대한 숫자의 공포증이 있는 걸로도 알아봤습니다. 뭐 그 나라마다 불길한 숫자들은 다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숫자 4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 4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죽을 4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공포증을 다 알아봤습니다. 전에. 그때 보면은 용어도 있어요. 심지어는 4 공포증에 대한 용어도 있고 17 공포증에 대한 용어도 있고 13 공포증에 대한 용어도 있습니다. 정립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일어난 일처럼 동시에 3명이 다 같이 일어났는데 그 3명 중에 누구랄 것도 없이 그냥 3명이 다 죽어버린 거죠. 운이 안 좋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거란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뭔가 13에 대한 숫자를 꺼려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꽤나 으스스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지만 여튼 그래요. 글쎄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봤을 때 숫자 4는 막 F층 막 이렇게 돼 있고 얼마나 기괴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난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누군가한텐 되게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노래의 가사가 뜻밖의 의미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합니다. 이 백워드 매스킹이 공포의 예언이 된 예가 있습니다. 문제의 노래는 존 레논의 키스 키스 키스, 오노 요코의 목소리로 키스 키스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을 역재생시키면 토성이 존을 쐈다 라고 들립니다. 근데 이 곡이 만들어진 것은 존 레논이 건강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라는 로어인데요. 그나마 이건 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검색해볼까요? 백마스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거냐면은 정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이제 뒤로 돌리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지. 글쎄, 근데 뭐 되게 기괴하긴 하네, 노래 자체가. 그렇게 들리는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욕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이 기행을 많이 부리던 두 사람이었고, 게다가 뭔가 이 당시에 요코 오노 때문에 존 레논이 뭔가 좀 망가진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안 좋아했어. 요코 오노를.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뭔가 비난 아닌 비난 같이 그런 소문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이 존 레논은 일단은 이제 써 있는 것처럼 그냥 타살로 인해서 사망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마치 예언처럼 어떤 노래에 적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네요. 진짜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잘은 모르겠다. 그리고 조회수도 좀 적었거든요, 아까 그게. 그래가지고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재생인 거를 잠깐 들어봤을 때도 분위기가 약간 정재생했을 때도 똑같이 아마 되게 좀 으스스하고 뭔가 묘한 느낌일 것 같죠. 근데 물론 그런 식으로 백마스킹을 이용하는 노래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괴담과 연결되어 있는 백마스킹 괴담들 노래들은 들어봤을 때 그냥 아주 의도치 않게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 백마스킹 관련되어 있는 괴담 되게 많거든. 마이클 잭슨이든 누구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 괴담들이 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가수들은 다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소녀시대도 있었을걸? 소녀시대도 아마 그 G라는 노래 있잖아. G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그 노래도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은 기독교에서 뭔가 안 좋아하는 뭔가 들어있나? 그래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한번 소녀시대 뭐 막 실체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 참,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에너지를 좀 딴 데다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98년 미국에서 한 청년이 우주의 소리를 담은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TV의 잡음처럼 칙거릴 뿐이었습니다. 내심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프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천문학자 로일은 청년으로부터 테이프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로일은 청년의 테이프로부터 진정한 우주의 소리를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로일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테이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칙 하는 잡음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때 로일은 아니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청년이 우주의 소리를 발표했을 때에도 그 또한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들은 그 테이프로부터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 정말로
우주의 소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998년에 미국에 살던 한 청년이 제가 우주의 소리를 담았습니다 하면서 테이프를 공개한 거예요. 공개를 사람들 다 모아놓고 했겠죠. 하면서 자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찾은 우주의 소리입니다. 재생을 삑 눌렀는데 이런 소리만 들리니까 그 청년이 당황을 한 거야.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담았거든요. 진짜거든요.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뭐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해산한 거죠. 근데 그거를 유의 깊게 봤던 천문학자가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테이프를 가져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한 거야. 근데 찾아낸 거지. 우주의 소리를 그 비디오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진짜 찾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재생을 딱 눌렀는데 또 이러니까 그 사람도 당황하면서 아니 뭐지? 분명 내가 찾았는데 하면서 당황했다는 거죠. 도대체 그들은 그 지지직거리기만 할 뿐인 그 테이프에서 무엇을 들었길래 우주의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을까 하는 데서 오는 으스스함이 있죠. 글쎄 뭘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뭔가 긴 답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우주 배경 복사를 어떤 과학자가 발견했는데 처음에 그 과학자들은 안테나 접시에 새똥이 묻어서 잡음이 섞여 들어간 건 줄 알고 안테나에 묻은 새똥을 열심히 닦았는데 결국 그게 우주 전체에서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나오는 소리였다더군요. 우주 배경 복사의 소리는 TV의 지지직 소리랑 같다고 라고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옛날에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 궤도님께서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채널 지금은 다 IPTV를 쓰니까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아날로그로 했을 때 RGB 선을 꽂아가지고 썼을 때 당시에 TV는 그런 정말 전파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TV를 못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근데 그때는 어떤 특정 채널들은 정말 틀면 회색깔 화면이 나오면서 찌익 하면서 찌익 이런 소리가 났는데 그게 그 우주 배경 복사 소리라고 하더라고 그분도. 그래서 맞는 말이긴 한데 써있는 이 괴담이 근데 이 괴담의 내용은 약간 다른 게 마치 그 소리 내에서 뭔가를 찾아낸 것처럼 우주의 소리입니다 라고 특정할 수 있는 소리를 찾아냈던 것처럼 말했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당시가 됐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나니까 그들은 과연 지지직거리는 비디오 테이프만 보고서는 뭘 들었다는 것인가 에서 오는 기괴함이 있는데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반 정도는 사실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싸한 내용이 있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약간의 신빙성이 있기도 한 그런 로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어이니까. 다음 이야기도 읽어보겠습니다. 1956년 수에즈 동란 당시 출정한 한 영국군 부대가 이집트 군대와 교전했을 때 4명의 군인이 목숨을 건 영웅적인 활약을 해서 그들의 진혼비가 현재까지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웅 기념비에 새겨진 4명의 이름을 읽을 때 누구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새겨진 이름이 각각 마이클 잭슨, 아놀드 파마, 조지 루카스, 빌 게이츠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야죠. 이거는 못 참지. 기다려보세요. 나오는 거 없습니다. 나오는 거 없어요. 말이 안 돼.
일단 뭐 세계의 뭐 부자 랭킹 뭐 이런 데는 있네요. 이것이 로어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니 왜냐면은 1956년 당시에 있는 영국군 부대의 그 군인들의 이름이 뭐 우연히도 맞을 수는 있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4명이 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마이클 잭슨까지는 그냥 흔할 수 있는 이름인데 아놀드 파마랑 조지 루카스, 빌 게이츠는 전혀 흔한 이름이 아니야. 특히나 아놀드 파마 이런 사람들은요. 조지 루카스도 그렇고. 아니 조지 루카스까지는 괜찮다. 흔한 이름이지. 어쨌든 간에 성 이름이 다 같은 사람이 4명이나 한꺼번에 있는 그런 비석이 새겨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로어이니까 혹시나 유명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비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어가 있는 것이다. 다음도 읽어볼게요. 2008년 12월 10일 호주 코브라무라는 마을의 목장에서 기형의 소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울음소리로 크게 외친 후 죽었다고 합니다. 그 소는 얼굴에 털이 없고 주둥이가 짧았으며 두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호주의 어떤 마을에서 소가 태어났는데 기묘할 정도로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긴 소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태어났으니까 이제 울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우는 소리가 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사람의 것과 비슷한 목소리로 응애 하고 울었고 크게 외친 후에 길게 살지 못하고 사망했다. 나중에 봤을 때 그 소의 어떤 생김새나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람의 것과 비슷해서 도대체 이 소가 낳은 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에서 오는 기괴함이 있는 로어였습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로어라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류의 괴담이 사실은 이제 박성진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이미 있어요. 쿠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를. 잠깐 읽어볼까요? 쿠단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괴담천국 제4별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괴담 블로그. 조금 무서운 사진인데 여러분 뭐 그렇게 무섭지 않죠? 여러분 이 정도로 무서워하는 분들 아니죠? 쿠단은 실존하는가? 라는 글입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에 널리 알려졌던 지금도 유명한 반인반수의 요괴 중에 하나로 쿠단이 있습니다. 한자를 파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한자가 이제 사람 인자를 가로변으로 쓴 거고 그 뒤에는 소 우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소가 같이 있는 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쿠단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인면우,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가진 소의 요괴인데 이 쿠단이 나타나면은 큰 재앙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쿠단은 소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요괴의 이름입니다. 암수 한 쌍이 동시에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요괴는 태어난 직후 인간의 말로 무언가 흉사,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 예언은 100% 적중해서 그 예언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흉사를 예언한 반대 성별의 쿠단을 찾아내서 그 반대되는 예언을 듣는 방법밖에 없다. 에도 시대에 비교적 자주 출몰해서 기근이나 지진, 화산 분화 등을 예언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제2차 대전 발발 직전 일본의 패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2018년 6월 한 트위터의 일본 유저가 이 쿠단을 직접 목격했다는 섬뜩한 내용의 4컷 만화를 올렸습니다. 만화는
밤길에 우연히 만난 아이의 얼굴이 붙은 사족 보행 생물을 보고 경악하며 재앙을 예언하는 반인반수 괴물 쿠단이 아니었을까 하고 걱정하는 내용인데요. 그 만화가 업로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서지방에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서일본에서는 이상호우 등 전국적 이상이변이 계속돼서 역시 그건 쿠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소문이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요괴 목격 전설은 에도 말기 시대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은 진위를 짐작하기 우려스러운 시시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쿠단만큼은 메이지 시대를 거쳐 쇼와 시대에 이르기까지 목격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매우 드문 유형의 요괴입니다. 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 겸 괴담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어 2008년에 인면우가 태어났다는 그런 로어는 사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 이미 꽤나 유명한 괴담이기 때문이죠. 이런 류의 생물들이 가끔 태어나거나 해서 뭐 인면어라든지 뭐 그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땐 근데 우연일 것 같아요. 혹은 뭐 피라냐나 이런 애들의 치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사람의 그것과 닮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연하게 겹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사람의 울음소리라 만약에 있다면 이런 쿠단이라는 게 실존했다면 이란 가정을 좀 해보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람의 어떤 골격 구조와 비슷한 그런 구조라면 소리가 유사하게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결국 얼굴이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원숭이들은 사람과 유사하지만 소리를 못 낼까? 사람처럼.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은 원숭이들이나 이런 유인원들은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를 학습하고 표현하는 게 가능하대요.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던 게 보노보라는 종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거의 인간이랑 상호작용이 가능할 정도로 단어의 암기나 표현 같은 게 되게 능숙한 종이었대. 제가 이걸 왜 아냐면은 제가 이제 영문학과였기 때문에 그때 수업 때 이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보노보한테 이제 언어학자들이 가르쳐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정도의 영문을 쓸 수 있고 사람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유인원이라면 충분히 사람의 말도 학습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언어학자들이.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결코 뱉지 못했어. 왜냐면은 이 안면의 구조가요, 원숭이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원숭이 아닙니다. 슈레딩거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좀 클로즈업을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그냥 수업 때 배운 거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얼굴의 구조를 보세요. 눈, 코, 입인데 보면은 약간 이쪽 중안부가 상당히 짧죠. 그러니까 코에 비강음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되게 적은 거예요. 사람은 코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발성할 때 이런 쪽도 충분히 쓰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그런 부분이 너무 짧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강 구조나 이런 발성적인 구조가 인간처럼 말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해도 인간처럼 낼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렇대. 구조가 아무리 유사해도.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해봤자 여기서 끝이잖아. 그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교수님한테 들은 대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패한 적이 있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한테도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혹성 탈출해서 걔네가 각성해가지고 말하잖아. Caesar is home! 막 이러면서. 가능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할리우드 영화이니까. 아시겠어요?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2009년 9월 15일 도쿄 아다치구의 아파트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목을 매서 자살한 남자의 유서에는 우루에마가 온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후 같은 유서를 남긴 자살자는 약간이지만 다른 지방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죽은 사람이 2009년에 발견됐는데 이제 죽은 사람 그 인근에 유서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유서에 뭔진 모르겠어. 근데 우루에마가 온다 라고 적혀 있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다른 지방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우루에마가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드는 으스스한 괴담인데 이거랑 아주 유사한 괴담이 그 이전 시간대 알아봤죠.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생존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유서에다가 특정한 거가 온다 라고 쓰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도대체 우루에마가 뭐길래 얼마나 무서우면은 죽음을 통해서 그 우루에마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목숨까지 끊을까. 여기서 오는 약간의 기괴함이 있죠. 도대체 뭐길래. 하여튼간에 으스스한 얘기였습니다. 이런 정도의 약간 결말의 여지를 주고 끝내는 도시전설들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빠져나온 미녀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1991년 6월 마르세유에서는 이와 반대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고라고 하는 아마추어 화가가 그림 작업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작업하던 그림은 엄청난 미녀를 안으면서 미소 짓는 자신의 초상화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림에서 나온 사람이 뭐 현실에서 막 움직인다더라 혹은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현실에 나와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반대로 작가가 어떤 미녀를 안고 있는 내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죠. 왜였을까? 그 사람 인생은 약간 비참하네요. 뭔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뭔가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욕구였을까? 어쨌든 간에 그 그림이 거의 완성돼 가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 화가가. 그게 이제 언뜻 봤을 때는 마치 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세카이로 떠나버린 화가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의 으스스함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가 됐든 간에 그 엄청난 미녀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라면 그걸로 오케이가 아닐까. 그걸로 행복했다면 그걸로 오케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이나 조각상이나 그런 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길 바라는 그런 희망 같은 것들은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계속 있었나 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지 않나요? 동상인데 사람으로 바뀐 동상이랑 결혼하게 되는 얘기도 있지 않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러니까 아주 기원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의 형상과 꼭 닮은 것과 그 사람이 갑자기 생명을 얻게 돼서
같이 여생을 같이 지내게 되는 그런 얘기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21세기까지 넘어와서 피규어를 피규어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유서 깊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오는 그런 아주 전통 있는 그런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소재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그땐 점토로 만든 사람 형상이었고 지금은 정교한 레진과 플라스틱 이런 것들로 만든 피규어라는 거, 그 정도 차이만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복했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학생인 미즈시마 료스케는 자기의 방의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집에 불러서 에어컨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많은 나비의 시체가 들어가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개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마치 방금 에어컨에 들어온 것처럼 아주 팔팔한 상태였다. 또한 집에 있던 곤충 도감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일본에 분포하지 않는 나비였다고 한다 라고 하는 으스스한 얘기입니다. 자꾸 에어컨 틀었는데 뭔가 소리가 난단 말이야 싶어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에어컨 이거 한번 좀 뜯어봐야 되지 않겠냐? 뜯었는데 나비가 우수수수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곤충 도감을 보니까 절대 일본에 살고 있는 나비가 아니니까 되게 기묘한 느낌이 있죠. 우선 다행히도 그 에어컨에서 나온 게 뭐 죽은 바퀴벌레 시체였다든지 뭐 그런 거였으면 최악인데, 이런 류의 괴담들이나 이런 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괴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인가 봐요. 제가 레딧을 막 뒤져보긴 하거든요. 이런저런 좀 무서운 것들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배꼽 있지 않습니까? 인체 배꼽에서 그 균 같은 걸 좀 채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면봉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과연 배꼽은 사실 사람들이 되게 위생관념이 좀 떨어지는 곳들 중에 하나니까 뭐가 있을까? 균 같은 걸 한번 좀 배양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균이 발견됐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 레딧에.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그걸 또 봤는데, 그거 봤을 때 이게 그렇게까지 신빙성이 없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뭔가 전혀 뜬금없는 식의 그런 게 발견된다든지 그런 게. 물론 에어컨이 나비에서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은 있긴 어렵겠죠. 하지만 여튼간에 그런 유사한 얘기들은 꽤 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뒤쪽에는 거대한 사화산, 죽은 화산이 있었습니다.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던 1년 후 갑자기 굉음과 함께 화산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용암과 화산재로 덮여버렸고요. 마을 주민들 중 4분의 3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5년 후 학자들이 그 산을 조사한 결과 도무지 화산이 폭발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 학자는 이것은 인위적인 활동이다 라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 며칠 후 그는 실종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근처에 큰 화산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활화산이 아니니까, 활동하는 화산이 아니니까 뭐 언제든지 뭐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 죽은 화산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4분의 3 정도가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 이 화산 활동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어떤 미친 과학자가 인위적으로
이 죽은 화산을 살 수 있게 만든 거라고. 이렇게 발표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오는 무서움이 있죠. 글쎄, 죽은 화산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유도제 같은 게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인 걸까?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은 무서운 일이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좀 바꿀 수 있어서 특정 지역의 어떤 자연재해를 핑계 삼은 대량 학살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실제로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죠. 그 안에 묻혀있는 그 화산이 그냥 규모가 엄청 큰가 봐요. 거의 서울 정도 크기의 분화구인가 봐. 그 터지면은 그냥 미국 멸망이래. 그냥.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분화구가 엄청 커가지고. 그래서 그 영화 2012인가? 아시죠? 옛날에 2012년에 지구 멸망한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00년대로 바뀔 때랑 마찬가지로 2012년 됐을 때도 좀 떠들썩했어. 지구 멸망하냐 마냐 이러면서. 그때 되게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 가족이 막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 주인공이 가장인데 한 가족의 가장이에요. 근데 무슨 어떤 인물을 경호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얼마나 빠를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지구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대피를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는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중국의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국가적인 그런 도움을 전 세계에 그런 걸 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비밀리에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만들고 있던 거예요. 잠수함 같은 거를. 그게 이제 어딘가에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야. 딴 건 모르겠고 우리 가족은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그걸 찾으러 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지도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듣던 라디오인가? 거기서 되게 맨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개인 방송국을 차려가지고 트럭에서 방송을 막 하는데 옛날부터 2012년이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화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 주인공이 맨날 개무시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상한 헛소리를 하던 사람이 신빙성이 갑자기 생기잖아.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뭔가 분명히 더 정보를 알 것이다 해가지고 가는 곳이 옐로스톤 그 국립공원이에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화산 활동을 하면서 그쪽이 다 이제 개박살 나면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두려움이 있죠. 사람이 이제 언제 화산이라는 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개념 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랑 아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의외의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런 자연재해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영위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삶의 패턴은 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 것일 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너무 좀 안일하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랄까, 일예로 저는 이제 북한 쪽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지만 사실은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국가적인 위협이 되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불편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이 되게 근데 맞잖아. 6.25 전쟁도 그렇게 일어난 거였고 저는 이제
군대를 또 갔다 왔고 워낙 GOP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북한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걸 다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가 북한 목함 지뢰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죠? 뭘 건드리면 터지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전혀 지뢰로 탐지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목함이거든요. 나무 목자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함에 들어있는 지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탐사가 안 돼. 근데 아마 국제법상 지뢰 같은 것들은 탐지할 수 있게 재질을 쇠로 만들어야 돼. 근데 그걸 안 걸리게 나무로 만든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일 생각을, 물론 지뢰는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만드는 거지만 인도적인 걸 아예 고려를 안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 무기 같은 거를. 나중에는 지뢰를 해체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그냥 아예 안 하고 그냥 사람을 대량으로 죽일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북한에서 홍수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터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물들로. 그게 내려오고 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발목 잃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가 딱 북한 목함지뢰 터졌을 때였어요. 그다 또 마찬가지로 GOP에서 있던 일이고. GOP는요, 잘 모르시겠지만 GOP는 그 통문이 있습니다. 통문은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통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초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책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문을 무조건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목함지뢰가 걸려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과연 북한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SNS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군대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굉장히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SNS라 보시면 돼요. 물론 아주 비상 상황에만 쓸 수 있는 SNS죠. 거기에서 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북한 관련된 것들인데 뉴스에만 안 나온다 뿐이지 진짜 거의 잠깐 말씀드리면 총격 사건 같은 것 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 쪽으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냥 뉴스에만 안 나왔다 뿐이지. 그런데도 과연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좀 의문이 들어요.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만 뒤집어서 보면은 전혀 안일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괴담인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더불어서 이런 인위적인 재앙이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좀 있죠. 여튼 그런 로어였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볼리비아의 남부의 산간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비가 적은 이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통하는지 해에 한 번이나 두 번 이 지역은 반드시 큰 비가 내립니다. 그때 그들은 비옷을 내던지고 빗속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로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볼리비아의 남부 산간 지역은 비가 너무 안 오는데도 사람들이 가끔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지인이 보거나 일반인들이 봤을 땐 좀 기괴하잖아. 아니 해가 쨍쨍한데 왜 비옷을 입고 있지?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워낙 비가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우제의 느낌으로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되게도 막상 비가 또 오게 되면은 그 비를 즐기기 위해서 비도 이제 우산도 다 내팽개치고 비옷들도 다 벗어 데치고 막
비가 오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훈훈한데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랑은 별개의 얘기지만은 이게 미국 분들은 우산을 잘 안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지금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미군 부대 안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인들이잖아. 확실히 우산을 안 써요. 그 밈 같은 건 아시죠? 미국 분들은 우산 같은 거 잘 안 쓰는 거. 그래서 약간 우산을 쓰는 사람들은 만약에 남자라면 남성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밈 같은 게 있어. 근데 물론 요즘엔 우산 쓰는 분들 많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여기는 분들이 좀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안 쓰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 분들은 좀 많이 쓰는 게 그게 일단 있는 것 같아. 남의 시선을 크게 눈치를 잘 안 보는 느낌이 있어요. 미국은. 개인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 개인주의라기보단 내가 봤을 때 자유에 대한 통제나 억압을 되게 싫어하니까 얽매이고 귀찮고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비 올 때 진짜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매장 들어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의외로. 아직까지도. 물론 그거랑 별개로 군인인 분들은 일단 애초에 우산을 안 쓰겠죠. 저도 이제 군대 있었을 때는 우산을 안 썼기 때문에. 군인들은 우산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산 자체가 행동성을 제약시키기 때문에 총을 쏘아야 되는데 우산을 들고 다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의를 입죠. 병사들은 이제 판초 우의 같은 걸 입고, 장교들은 장교 우의 같은 좀 더 우비처럼 생긴 걸 입고, 뭐 그런 식인 건데, 어쨌든 간에 군인이라서 더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군인이어도 데이 오프일 수도 있잖아. 그냥 근무가 아닌 날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도 그냥 우산을 안 써요, 그냥.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쓰기 때문에 그럴 때에 이제 한국인이구나 미국인이구나 차이가 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닌 사람들은 또 우산 잘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몇 명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 똑같은 말을 했어. 우산을 쓰는 사람들은 남성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런 식의 얘기는 하더라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볼리비아에서 비가 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일이니까. 그런 루어였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콧이란 사람이 있었나봐요. 스콧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키우던 고양이가 2마리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기침나네. 죄송합니다. 모양도, 체격도, 울음소리도 전부 같은 2마리의 고양이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스콧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자 둘 중 한 마리가 텔레비전으로 도망가더니 화면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이야기다.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막 고양이 2마리가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안에서 막 이러면서 뭐야? 난 고양이 1마리밖에 안 키우는데? 그래서 일단 들어간 거죠. 나왔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똑같이 생긴 고양이 2마리가 서로가 마치 자기가 진짜 고양이라는 듯이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그걸 보자마자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마 가짜인 고양이였겠죠. 그 고양이가 텔레비전으로 슝 들어가면서 싸움이 일단락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사한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림에서 나온 신사가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랑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신사가 진짜 집주인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그림으로 도망치게 됐고,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지팡이는 현세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도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잘 쓰고 있다는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의 유사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사실은 그 그림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화상을 완성하자마자 사망한 화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묘함이 있죠. 뭔가 그림은 현생이랑 되게 비슷한데 현생은 아닌 거니까 어쩌면 움직일지도 몰라 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조각상들이 밤 12시만 되면 움직인다, 운동장을 한 바퀴 돈다더라, 책장이 넘어간다더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게 결국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그 세상이나 우리 세상이나 이런 게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묘한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그냥 2마리로 증가하는 얘기였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왠지 대뜸 나도 모르게 그냥 고양이가 2마리로 늘었더라, 이런 거면 재밌었을 것 같아. 박성진님께서는 이제 TV 대신에 만약에 거울로 도망치는 고양이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죠?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주인이 오는 걸 보고 거울로 도망쳤다는 얘기면은 좀 더 기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헛걸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 텔레비전으로 도망갔다고 하니까 아 그냥 뭔가 되게 이상한 얘기구나 하는데, 거울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도 재밌네요. 아시겠습니까? 로어를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전부 결국에는 로어 전문가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로어이니까.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전을 먹는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전을 많이 쓸 때는 사전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쭉 찢어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게 내 몸에 기억이 된다는 그런 식의 소문, 전설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옛날에는 공부하고 찢어서 먹고 이런 식의 그런 게 많이 나왔어요, 미디어에. 사전을 먹는다라는 공부법을 들은 케니라는 사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서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먹고 이 공부법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사실은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의학 서적을 먹었을 당시 케니군은 생물학적 여성의 정의라는 부분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전을 먹으면은 그게 잘 이해가 된대더라. 너의 몸에 마치 흡수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똑똑해질 수 있는 공부법이래 라는 얘기를 듣고 켄이라는 아이가 나는 의사가 될 거야 해가지고 의학 서적을 막 공부하다가 딱 찢어가지고 먹었는데 맛도 없고 효과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그만둬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사실은 자기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케니군께서 먹었던 그 페이지가 생물학적 여성의 정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게 흡수가 되어버려서 여자로 성전환이 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저는 바로 빌 게이츠 자서전 삽니다. 아니기만 해. 아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1957년 서독 남부에 살고 있던 말터 씨는 병원에서
외출 시에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전에 발터 씨가 같은 마을 남자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찔린 남자의 범행 이유가 발터를 보고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 녀석은 악마의 눈을 가진 자다. 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 남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건 조사 중에 관계자들에게 사고나 불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법원이 남자가 말한 악마의 눈을 인정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57년 서독에 살고 있던 발터 씨는 법원에서 발터 씨, 당신은 나갈 때마다 선글라스를 꼭 끼십시오. 이런 식의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 5개월 전에 발터 씨가 상해를 입게 됐어, 누군가한테.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 그 마을 남자 다른 사람이 발터를 보고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나쁜 일이 항상 일어났어. 이 사람은 분명 악마의 눈을 가진 게 분명해. 악마를 내가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발터 씨를 죽이려고 했다가 법정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판결할 때 판사가 실제로 발터 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십시오. 라고 한 게 어이가 없잖아. 발터 씨가 무슨 죄야. 근데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법정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꾸 법원에 들락날락했던 발터 씨 그 사람의 눈을 본 사람들이 전부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법원도 인정해버렸다. 그래서 넌 나갈 때 눈 좀 가리고 다녀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로어입니다. 근데요, 이거랑 유사한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도 같이 막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친구인데 걔가 눈이 되게 싸놨거든요. 걔가 되게 싸나워요, 눈이. 애는 되게 착해요. 근데 애는 착한데 약간 다혈질이고, 물론 내가 내 친구니까 얘를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좀 양아치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약간 워낙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고 눈매 싸납고 막 말하는 것도 좀 뭔가 그렇거든요. 좀 세게 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간에 저는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걔는 그런 얘기 때문에 실제로 다툼까지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술집에서 술을 먹거나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냥 시비를 건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뭐 시끄럽게 술을 먹던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먹는데 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눈을 왜 그렇게 뜨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뭐 술 같은 거 먹거나 할 때 항상 친구 얼굴만 보고 얘기하진 않잖아. 그냥 잠깐 딴 데도 보고 이러면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치 뭐 그런데 뭐 나는 근데 그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잠깐 딴 데를 볼 때 다른 테이블이랑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그때마다 시비를 걸려가지고 걔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눈 수술했어. 그러니까 걔가 여러 번씩 그런 식으로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냐 이런 식으로 시비가 걸리니까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눈 수술했어요. 나중에. 지금은 눈이 착해졌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런 실제로 시시비비가 걸리는 그런 일들은 꽤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마의 눈까진 아니지만 뭔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해서 상해를 입는 일들은 꽤나 흔한 일일지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기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안가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게 된 것이었는데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신원이 곧바로 파악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만, 그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가브리엘의 DNA, 지문 등을 조사했지만 모두 발견된 시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어떤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맙소사, 아주 끔찍한 범죄로구만 하면서 지문 채취해, 얼굴도 보고 하면서 누구누구 씨구만 해가지고 가브리엘이란 사람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란 사람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됐나? 갔는데 가브리엘 씨가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지문이나 이런 것들, 뭐 신분증 이런 걸 대조해 봤을 때 가브리엘이 맞는데 또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가브리엘 씨의 시체가 발견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해서 오는 그런 기묘함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글쎄, 되게 묘하다, 그죠? 뭐 도플갱어였을까? 이런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 드는 무서움은 둘 중에 과연 뭐가 진짜였단 말인가 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진짜 가브리엘이었는데 지금 마치 내가 원래 가브리엘인 것처럼 레스토랑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정말 가브리엘이랑 똑같은 사람이 죽어 있는 게 발견된 것이었던 것일까 하는 으스스함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랬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1958년 미국의 어느 탐험대가 아마존 두메 산골을 탐험하던 중에 항상 웃는 얼굴인 기묘한 원시 부족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가 상냥해 보이는 이 부족에게는 이방인에게 적의가 없으리라 생각한,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 생각한 제프 대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무기를 내려놨습니다. 던지는 창이 제프 대장의 머리를 관통했을 때에도 부족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2명을 제외한 탐험대는 거의 전원이 학살되게 되었다. 최근의 가설로는 인간의 웃는 얼굴은 영장류가 동료에게 힘을 과시해서 족을 위협한다라는 때의 표정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로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미국의 탐험대가 아마존을 막 탐험하고 있었는데 어떤 원시 부족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원시 부족은 뭔가 이방인을 뭐 거리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이게 웃으면서 대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내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만 하면서 그래, 우리도 다 무기 내려놓자고 하면서 무기를 내려놨는데 그 순간에 창이 머리를 관통하면서 대장이 사망을 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탐험대 대부분이 사망을 하게 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족의 이름은 조커였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있는 게 그냥 기묘한 부족인 게 아니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웃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실론캐라는 거죠. 실론캐 부족이 있던 겁니다. 허허실실. 사실은 너네를 죽이는 거, 너네를 뭐 대하는 거 힘이 들지 않아 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웃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인 겁니다. 글쎄, 뭐랄까, 의사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게 어떤 나라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이야기가 꽤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례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사인 같은 것들이. 뭐랄까. 저도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군 부대에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차를 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다 허가받은 차량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미리. 그리고 매일 들어갈 때마다 맨날 확인해요. 그런 막 바코드 같은 거 찍으면서.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다 미국 법이거든요. 그 교통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막 표시 같은 것들도 속도 표시가 다 마일로 나와 있어. 마일 퍼 아워로. 킬로미터 퍼 아워가 아니라. 그래서 막 24km 막 이렇게 막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마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튼간에 안에는 그 스탑 사인 같은 거 있죠. 멈춤 표시 이런 거. 잠시 일시 정지 이런 표지판 같은 거를 한국은 다 무시하잖아. 한국은 잠깐 멈추고 가는 일들이 거의 없거든. 그렇게 하면 욕먹어. 뒤에서 차가 막 빵빵대요. 빨리 가라고. 근데 이제 일본이나 미국 이런 곳들은 좀 칼같이 지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일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조건 다 지켜요. 물론 그 부대 안에 헌병대가 있어서 불시 검문하다가 걸리면은 이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부대 아니고 또 더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지켜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멈추거나 하면은 결국 서로 엄청 양보하거든.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너가 먼저 가세요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이거를 걔네들은 안 한대. 이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오란 뜻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야 일로 와봐 엄마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하면은 개를 부르거나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동물, 사람을 부를 때 쓰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그런 걸 부를 때 이렇게 이런 거라서 이걸 사람한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음 차 오라고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린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 뭐 돈 뜯을 때 이렇게 야 인마 일로 와봐 얼마 있어 인마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식으로 아예 문화권에 따라서는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게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유사한 것들은 되게 많죠. 막 브라질에 가면은 이 따봉 이런 게 욕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또 유럽권 쪽은 또 이 V 표시가 또 욕이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 다일 거란 판단을 하는 건 상당히 오판일 수 있고 오만한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약간 으스스한 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원시 부족은 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부족일 테니까 더더욱이 신빙성이 있죠.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땅콩님께서 시각 자료를 보여주니까 너무 무섭네요 라고. 이거 쪼커 웃음. 내가 쪼커 보니까 이렇게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오마주 해봤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읽어보죠. 1980년경의 영국. 근처의 폐옥을 3명의 아이들이 탐험하던 중 한 명이 행방불명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방에 차례로 들어갔는데 한가운데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묘한 증언을 뒷전으로 하고 어른들이 폐옥과 부근을 수색하다가 벽 너머의 희미한 목소리를 의지해서 행방불명된 아이를 무사히 구조해냈지만 발견된 곳은 창문도 문도 없는 완전하게 폐쇄된 공간으로부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옥이란 말 쓰지 말고
폐가라고 합시다. 1980년대 영국에서 한 폐가 같은 게 있었으니까 애기들이 이제 뭔가 담력 체험 비슷한 걸로 해서 야 우리 같이 가서 저기 폐가 한번 들어가 보자 쫄쫄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간 거지. 애들 3명이. 그래서 이제 방을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탐사를 하게 됐는데 3명이 나란히 들어갔으니까 나란히 다 같이 들어가면 나같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어느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에 있던 애가 없어진 거야. 맨 뒤에 있던 애는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설명이 되게 안 되잖아. 누가 없어졌도 뭐 말은 되지만 그럼 선두에 있으면 선두에 있는 애가 없어지거나 제일 후미에 있는 애가 없어지면 좀 납득이 되는데 가운데가 있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거기서 으스스함이 있는 로어인 것이다. 근데 나중에 어른들이 왔을 때 같이 발견을 하게 됐는데 창문도 문도 없는 이상한 공간에 또 벽 안에 갇힌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갇혀있는 가운데 그 아이를 꺼내서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는 로어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간에 마치 벽을 뚫고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뭔가 이 세계로 빠져버렸다는 그런 얘기는 상당히 으스스함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으스스함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백룸 괴담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룸은 이제 저랑 같이 알아봤죠. 리미널 스페이스 백룸 알아보기. 전에 다뤘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로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시죠? 하지만 벌써 읽은 지가 1시간 반째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박수 칠 때 떠나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로어입니다. 1981년 후쿠시마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이 하룻밤새 전부 시커멓게 칠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창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으며 손바닥으로 칠했다고 한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전대미문의 기묘한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는 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초등학교가 뭐 전에 멀쩡하게 등교하는 날이었겠죠. 그 다음 날에 또 등교하는 날이 돼가지고 딱 애들이 등교했는데 그 학교에 있는 창문이란 창문이 전부 새까만 페인트로 칠해져 있던 것을 다음날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편리하게 기계로 칠한 것도 아니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덕치덕치덕 해가지고 다 칠한 것 같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정성스럽게 그런 미친 짓을 했단 말인가 에서 오는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있죠. 이런 식의 얘기들이 꽤 있지 않나요? 밤 사이에 뭘 했다. 근데 그게 되게 기묘한 일들이야.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시설 위에다가 자동차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의 그거야. 그러니까 뭐 기중기로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나? 뭐 그런 거였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자동차를 다 분해해. 자동차도 결국은 기계 부품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게다가 이제 뭐 A 필러, B 필러, 뭐 본넷 이런 거 뜯어가지고 조립할 수 있잖아,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올린 거야, 저 옥상에다가. 그래서 막 되게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발 좀
아무 죄도 안 물을 테니까 저 차 좀 내려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야, 야, 알겠고 미안하니까 제발 내려줘. 막 이런 식의 엔딩이었던 것 같거든. 그거랑 무슨 쿠키 가게의 마스코트인데 간판인 거예요. 간판에 있는 큰 마스코트인데 누가 그걸 떼간 거야. 떼가가지고 궤도키드 마냥 편지를 남긴 거죠. 언제 몇 시까지 뭐 어린이 병원에다가 얼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지 않으면 너네 마스코트는 우리가 납치해서 놔주지 않겠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말을 쓴 거야. 되게 귀여운 유괴극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스코트 그거는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그만이지만 어떤 아동 병원에다 기부를 하면 다시 풀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귀여우면서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튼간에 박성진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일본에서도 실제 사건이 있었음. 다니던 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하자 선배인 예술가가 손바닥 모양으로 벚꽃을 그렸던 사진이 이건 좀 예술인데요. 되게 예쁘죠? 멋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랄까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고 그런 시절에는 이런 밤 사이에 뭘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에 있는 책상 의자 이런 걸 다 옥상으로 옮겨버린다든지 그런 낭만이 있었어. 지금은 이제 워낙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을 부추기기도 하고 하니까 CCTV가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엄두를 못 내고 하지만 지금만큼 이런 감시 카메라가 많지 않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뭐 학교 입장에서는 검은 페인트로 창이 다 칠해져 버린 그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었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 말고 아까 말했던 자동차를 옥상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벚꽃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책상 의자 뭐 이런 걸 다 만우절 기념으로 다 올려버리거나 옥상에다가 그런 건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기묘한 일이죠. 페인트를 누가 검정색으로 그것도 손바닥으로 칠했단 말인가. 그것이 바로 로어이니까.